STORY 역사는 단순히 책 속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 사이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엄한 무대 위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류의 위대한 도전과 한 인간의 경이로운 생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여러분께서 인류의 정신과 도전을 탐구하는 이 여정의 가치를 발견하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며 영감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지적 탐험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경이로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65년 전 세계가 냉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아래 둘로 나뉘어 있던 시절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국가 재건에 온 힘을 쏟던 바로 그 시기, 지구 반대편의 두거인 미국과 소련은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 넘어 우주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우주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가, 누가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가, 그 모든 최초의 타이틀은 곧 국가의 기술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충격에 빠진 미국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나사를 창설하며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소련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최초를 손에 넣기 위해 다소 무리하다고 평가받는 그러나 세상을 놀라게 할 임무를 계획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우주 유영, 즉 우주 공간을 걷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소련인이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두 명의 용감한 우주비행사, 선장 파벨 벨라예프와 이 임무의 주인공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보스호트 2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지 약 1시간 뒤 레오노프는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듯이 뛰었을 겁니다. 그를 우주로 이끌어줄 유일한 통로는 에어록이라 불리는 아주 작고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에어록은 우주선 내부와 외부의 엄청난 기압 차이를 조절해주는 중간 지대 같은 곳입니다. 마치 심해 잠수부가 수압에 적응하기 위해 감압실을 거치는 것과 같죠. 문제는 이 공간이 레오노프 한 사람이 들어가면 사방에 10cm의 여유 공간도 남지 않을 만큼 극도로 비좁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오노프는 조심스럽게 에어록의 내부 공기를 모두 빼내 우주와 같은 완전한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해치를 열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활한 우주 공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레오노프의 눈앞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던 지구는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푸른 구슬이 되어 그의 발 아래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어둠을 수놓은 눈부신 별들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곳은 완벽한 침묵의 세계였습니다. 레오노프는 불과 5m 길이의 얇은 생명줄 하나에 의지한 채 무려 12분 9초 동안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를 유영했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이 아래의 구분도 없는 무중력 공간에서 그의 몸은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유롭게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경이로움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레오노프는 순간 온몸을 꿰뚫는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하좌우의 감각이 사라진 공간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생명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눈앞에 밧줄이 보이는데도 그의 손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우주복이 내부의 압력 때문에 마치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이죠.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외부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복 안의 공기가 밖으로 밀어내며 옷을 팽창시킨 것입니다. 관절 부분까지 뻣뻣하게 굳어버려 그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인간 풍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는 뚱뚱해진 우주복 때문에 비좁은 에어록 입구로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즉시 지구의 관제센터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레오노프. 상태가 좋지 않다. 우주복 팽창으로 움직임이 제한됐다.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도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도였기에 그 누구도 이런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관제센터와 레오노프 사이에는 수십 분간 우주의 정적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레오노프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그러나 극도로 위험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복의 압력을 인위적으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밸브를 열어 내부 공기를 우주로 방출시켜 부풀어 오른 우주복의 부피를 줄이자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압력을 너무 많이 낮추면 체내의 질소가 끓어오르는 잠수병에 걸릴 수 있고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주복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로 헬멧 안의 습기가 차올라 시야마저 가려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우주 공간에 버려져 영원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도 아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홀로 서본 적 없는 이 깊은 우주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레오노프는 재빨리 밸브를 조작해 우주복의 압력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우주선의 해치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정말 살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는 또 한 번의 절망과 마주합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발부터 에어록으로 진입해야 했지만 부풀어 오른 우주복 때문에 자세를 잡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소는 줄어들고 헬멧 안은 그의 거친 호흡으로 나온 습기 때문에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규정을 어기고 상체부터 머리부터 거꾸로 비좁은 해치 안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치를 닫아야 하는 잠금 장치가 그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다리와 숨쉬기조차 힘든 비좁은 공간 속에서 그는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뼈가 뒤틀리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로 마침내 해치를 닫는 데 성공합니다. 잠시 후 레오노프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조종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본 선장 벨라예프는 창백하게 질린 그의 모습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했습니다. 그는 살아 돌아왔고 인류 최초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우주선 자체가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시스템 패널에는 정체불명의 경고등이 연이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선 내부 어딘가에서 치익하는
아주 미세한 바람 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 레오노프가 사투 끝에 닫았던 그 해치가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세한 틈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기체 내부의 압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할 경우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우주선은 그대로 공중에서 폭발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 설상가상으로 자동 밀폐 시스템마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엔진 점화 시점까지 놓쳐버렸고 고장난 우주선 안에서 무려 지구를 18바퀴나 더 돌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작해 궤도를 맞추고 낙하산까지 직접 펼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착륙하고 보니 그들이 떨어진 곳은 목표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벗어난 지도에도 없는 시베리아의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때는 영하 20도에 가까운 한겨울이었고 주위의 눈밭에는 굶주린 곰과 늑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밤새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레오노프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는 우주보다 지구가 더 무서웠다고. 인류 최첨단 기술의 정점에서 가장 원시적인 공포와 마주해야 했던 두 사람. 그들은 그 혹한의 오지에서 꼬박 하룻밤을 버텨냈고 착륙 이틀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구조대에 의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소련 전역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레오노프는 수십 년간 우주비행사이자 과학자로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우주 개발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철저히 과학의 길을 걸어온 그가 은퇴 이후 남긴 말들은 참으로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놀랍게도 예계 문명의 존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를 직접 걸었고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한 영웅의 증언이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말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인류가 별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한 이래 가장 용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그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그 깊고 고요한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평생을 과학에 헌신한 과학자가 예계 문명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주한 두려움의 우주는 무엇이며 당신은 어떻게 그 어둠을 헤쳐나갈 것이냐고 말입니다. STORY 역사는 단순히 책 속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 사이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엄한 무대 위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류의 위대한 도전과 한 인간의 경이로운 생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여러분께서 인류의 정신과 도전을 탐구하는 이 여정의 가치를 발견하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며 영감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지적 탐험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경이로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65년 전 세계가 냉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아래 둘로 나뉘어 있던 시절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국가 재건해온 힘을 쏟던 바로 그 시기 지구 반대편의 두거인 미국과 소련은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 넘어 우주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우주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가, 누가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가,
그 모든 최초의 타이틀은 곧 국가의 기술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충격에 빠진 미국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나사를 창설하며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소련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최초를 손에 넣기 위해 다소 무리하다고 평가받는 그러나 세상을 놀라게 할 임무를 계획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우주 유영, 즉 우주 공간을 걷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소련인이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두 명의 용감한 우주비행사, 선장 파벨 벨라예프와 이 임무의 주인공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보스호트 2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지 약 1시간 뒤, 레오노프는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을 겁니다. 그를 우주로 이끌어줄 유일한 통로는 에어록이라 불리는 아주 작고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에어록은 우주선 내부와 외부의 엄청난 기압 차이를 조절해주는 중간 지대 같은 곳입니다. 마치 심해 잠수부가 수압에 적응하기 위해 감압실을 거치는 것과 같죠. 문제는 이 공간이 레오노프 한 사람이 들어가면 사방에 10cm의 여유 공간도 남지 않을 만큼 극도로 비좁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오노프는 조심스럽게 에어록의 내부 공기를 모두 빼내 우주와 같은 완전한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해치를 열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활한 우주 공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레오노프의 눈앞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던 지구는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푸른 구슬이 되어 그의 발 아래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어둠을 수놓은 눈부신 별들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곳은 완벽한 침묵의 세계였습니다. 레오노프는 불과 5m 길이의 얇은 생명줄 하나에 의지한 채 무려 12분 9초 동안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를 유영했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이 아래의 구분도 없는 무중력 공간에서 그의 몸은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유롭게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경이로움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레오노프는 순간 온몸을 꿰뚫는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하좌우의 감각이 사라진 공간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생명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눈앞에 밧줄이 보이는데도 그의 손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우주복이 내부의 압력 때문에 마치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이죠.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외부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복 안의 공기가 밖으로 밀어내며 옷을 팽창시킨 것입니다. 관절 부분까지 뻣뻣하게 굳어버려 그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인간 풍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는 뚱뚱해진 우주복 때문에 비좁은 에어록 입구로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즉시 지구의 관제센터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레오노프. 상태가 좋지 않다. 우주복 팽창으로 움직임이 제한됐다.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도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도였기에 그 누구도 이런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관제센터와 레오노프 사이에는 수십 분간 우주의 정적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레오노프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그러나 극도로 위험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복의 압력을 인위적으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밸브를 열어 내부 공기를 우주로 방출시켜 부풀어 오른 우주복의 부피를 줄이자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압력을 너무 많이 낮추면 체내의 질소가 끓어오르는 잠수병에 걸릴 수 있고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주복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로 헬멧 안의 습기가 차올라 시야마저 가려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우주 공간에 버려져 영원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도 아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홀로 서본 적 없는 이 깊은 우주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레오노프는 재빨리 밸브를 조작해 우주복의 압력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우주선의 해치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정말 살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는 또 한 번의 절망과 마주합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발부터 에어록으로 진입해야 했지만, 부풀어 오른 우주복 때문에 자세를 잡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소는 줄어들고 헬멧 안은 그의 거친 호흡으로 나온 습기 때문에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규정을 어기고 상체부터 머리부터 거꾸로 비좁은 해치 안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치를 닫아야 하는 잠금 장치가 그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다리와 숨쉬기조차 힘든 비좁은 공간 속에서 그는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뼈가 뒤틀리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로 마침내 해치를 닫는 데 성공합니다. 잠시 후 레오노프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조종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본 선장 벨라예프는 창백하게 질린 그의 모습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했습니다. 그는 살아 돌아왔고 인류 최초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우주선 자체가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시스템 패널에는 정체불명의 경고등이 연이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선 내부 어딘가에서 치익하는 아주 미세한 바람 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 레오노프가 사투 끝에 닫았던 그 해치가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세한 틈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기체 내부의 압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할 경우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우주선은 그대로 공중에서 폭발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 설상가상으로 자동 밀폐 시스템마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엔진 점화 시점까지 놓쳐버렸고 고장난 우주선 안에서 무려 지구를 18바퀴나 더 돌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작해 궤도를 맞추고 낙하산까지 직접 펼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착륙하고 보니 그들이 떨어진 곳은 목표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벗어난 지도에도 없는 시베리아의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때는 영하 20도에 가까운 한겨울이었고 주위의 눈밭에는 굶주린 곰과 늑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밤새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레오노프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는 우주보다 지구가 더 무서웠다고. 인류 최첨단 기술의 정점에서
가장 원시적인 공포와 마주해야 했던 두 사람. 그들은 그 혹한의 오지에서 꼬박 하룻밤을 버텨냈고 착륙 이틀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구조대에 의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소련 전역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레오노프는 수십 년간 우주비행사이자 과학자로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우주 개발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철저히 과학의 길을 걸어온 그가 은퇴 이후 남긴 말들은 참으로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놀랍게도 예계 문명의 존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를 직접 걸었고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한 영웅의 증언이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말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인류가 별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한 이래 가장 용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그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그 깊고 고요한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평생을 과학에 헌신한 과학자가 예계 문명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주한 두려움의 우주는 무엇이며 당신은 어떻게 그 어둠을 헤쳐나갈 것이냐고 말입니다. STORY 역사는 단순히 책 속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 사이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엄한 무대 위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류의 위대한 도전과 한 인간의 경이로운 생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여러분께서 인류의 정신과 도전을 탐구하는 이 여정의 가치를 발견하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며 영감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지적 탐험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경이로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65년 전 세계가 냉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아래 둘로 나뉘어 있던 시절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국가 재건해온 힘을 쏟던 바로 그 시기 지구 반대편의 두거인 미국과 소련은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 넘어 우주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우주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가, 누가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가, 그 모든 최초의 타이틀은 곧 국가의 기술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충격에 빠진 미국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나사를 창설하며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소련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최초를 손에 넣기 위해 다소 무리하다고 평가받는 그러나 세상을 놀라게 할 임무를 계획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우주 유영, 즉 우주 공간을 걷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소련인이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두 명의 용감한 우주비행사, 선장 파벨 벨라예프와 이 임무의 주인공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보스호트 2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지 약 1시간 뒤 레오노프는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을 겁니다. 그를 우주로 이끌어줄 유일한 통로는 에어록이라 불리는 아주 작고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에어록은 우주선 내부와 외부의 엄청난 기압 차이를 조절해주는 중간 지대 같은 곳입니다.
마치 심해 잠수부가 수압에 적응하기 위해 감압실을 거치는 것과 같죠. 문제는 이 공간이 레오노프 한 사람이 들어가면 사방에 10cm의 여유 공간도 남지 않을 만큼 극도로 비좁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오노프는 조심스럽게 에어록의 내부 공기를 모두 빼내 우주와 같은 완전한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해치를 열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활한 우주 공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레오노프의 눈앞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던 지구는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푸른 구슬이 되어 그의 발 아래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어둠을 수놓은 눈부신 별들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곳은 완벽한 침묵의 세계였습니다. 레오노프는 불과 5m 길이의 얇은 생명줄 하나에 의지한 채 무려 12분 9초 동안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를 유영했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이 아래의 구분도 없는 무중력 공간에서 그의 몸은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유롭게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경이로움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레오노프는 순간 온몸을 꿰뚫는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하좌우의 감각이 사라진 공간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생명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눈앞에 밧줄이 보이는데도 그의 손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우주복이 내부의 압력 때문에 마치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이죠.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외부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복 안의 공기가 밖으로 밀어내며 옷을 팽창시킨 것입니다. 관절 부분까지 뻣뻣하게 굳어버려 그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인간 풍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는 뚱뚱해진 우주복 때문에 비좁은 에어록 입구로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즉시 지구의 관제센터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레오노프. 상태가 좋지 않다. 우주복 팽창으로 움직임이 제한됐다.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도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도였기에 그 누구도 이런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관제센터와 레오노프 사이에는 수십 분간 우주의 정적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레오노프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그러나 극도로 위험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복의 압력을 인위적으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밸브를 열어 내부 공기를 우주로 방출시켜 부풀어 오른 우주복의 부피를 줄이자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압력을 너무 많이 낮추면 체내의 질소가 끓어오르는 잠수병에 걸릴 수 있고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주복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로 헬멧 안의 습기가 차올라 시야마저 가려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우주 공간에 버려져 영원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도 아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홀로 서본 적 없는 이 깊은 우주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레오노프는 재빨리 밸브를 조작해 우주복의 압력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우주선의 해치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정말 살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는 또 한 번의 절망과 마주합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발부터 에어록으로 진입해야 했지만 부풀어 오른 우주복 때문에 자세를 잡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소는 줄어들고 헬멧 안은 그의 거친 호흡으로 나온 습기 때문에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규정을 어기고 상체부터 머리부터 거꾸로 비좁은 해치 안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치를 닫아야 하는 잠금 장치가 그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다리와 숨쉬기조차 힘든 비좁은 공간 속에서 그는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뼈가 뒤틀리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로 마침내 해치를 닫는 데 성공합니다. 잠시 후 레오노프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조종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본 선장 벨라예프는 창백하게 질린 그의 모습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했습니다. 그는 살아 돌아왔고 인류 최초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우주선 자체가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시스템 패널에는 정체불명의 경고등이 연이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선 내부 어딘가에서 치익하는 아주 미세한 바람 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 레오노프가 사투 끝에 닫았던 그 해치가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세한 틈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기체 내부의 압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할 경우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우주선은 그대로 공중에서 폭발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 설상가상으로 자동 밀폐 시스템마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엔진 점화 시점까지 놓쳐버렸고 고장난 우주선 안에서 무려 지구를 18바퀴나 더 돌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작해 궤도를 맞추고 낙하산까지 직접 펼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착륙하고 보니 그들이 떨어진 곳은 목표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벗어난 지도에도 없는 시베리아의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때는 영하 20도에 가까운 한겨울이었고 주위의 눈밭에는 굶주린 곰과 늑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밤새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레오노프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는 우주보다 지구가 더 무서웠다고. 인류 최첨단 기술의 정점에서 가장 원시적인 공포와 마주해야 했던 두 사람. 그들은 그 혹한의 오지에서 꼬박 하룻밤을 버텨냈고 착륙 이틀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구조대에 의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소련 전역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레오노프는 수십 년간 우주비행사이자 과학자로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우주 개발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철저히 과학의 길을 걸어온 그가 은퇴 이후 남긴 말들은 참으로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놀랍게도 예계 문명의 존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를 직접 걸었고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한 영웅의 증언이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말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인류가 별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한 이래 가장 용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그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그 깊고 고요한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평생을 과학에 헌신한 과학자가 예계 문명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주한 두려움의 우주는 무엇이며 당신은 어떻게 그 어둠을 헤쳐나갈 것이냐고 말입니다. STORY 역사는 단순히 책 속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 사이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엄한 무대 위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류의 위대한 도전과 한 인간의 경이로운 생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여러분께서 인류의 정신과 도전을 탐구하는 이 여정의 가치를 발견하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며 영감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지적 탐험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경이로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65년 전 세계가 냉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아래 둘로 나뉘어 있던 시절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국가 재건해온 힘을 쏟던 바로 그 시기 지구 반대편의 두거인 미국과 소련은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 넘어 우주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우주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가, 누가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가, 그 모든 최초의 타이틀은 곧 국가의 기술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충격에 빠진 미국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나사를 창설하며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소련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최초를 손에 넣기 위해 다소 무리하다고 평가받는 그러나 세상을 놀라게 할 임무를 계획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우주 유영, 즉 우주 공간을 걷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소련인이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두 명의 용감한 우주비행사, 선장 파벨 벨라예프와 이 임무의 주인공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보스호트 2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지 약 1시간 뒤 레오노프는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을 겁니다. 그를 우주로 이끌어줄 유일한 통로는 에어록이라 불리는 아주 작고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에어록은 우주선 내부와 외부의 엄청난 기압 차이를 조절해주는 중간 지대 같은 곳입니다. 마치 심해 잠수부가 수압에 적응하기 위해 감압실을 거치는 것과 같죠. 문제는 이 공간이 레오노프 한 사람이 들어가면 사방에 10cm의 여유 공간도 남지 않을 만큼 극도로 비좁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오노프는 조심스럽게 에어록의 내부 공기를 모두 빼내 우주와 같은 완전한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해치를 열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활한 우주 공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레오노프의 눈앞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던 지구는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푸른 구슬이 되어 그의 발 아래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어둠을 수놓은 눈부신 별들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곳은 완벽한 침묵의 세계였습니다. 레오노프는 불과 5m 길이의 얇은 생명줄 하나에 의지한 채 무려 12분 9초 동안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를 유영했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이 아래의 구분도 없는 무중력 공간에서 그의 몸은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유롭게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경이로움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레오노프는 순간 온몸을 꿰뚫는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하좌우의 감각이 사라진 공간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생명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눈앞에 밧줄이 보이는데도 그의 손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우주복이 내부의 압력 때문에 마치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이죠.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외부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복 안의 공기가 밖으로 밀어내며 옷을 팽창시킨 것입니다. 관절 부분까지 뻣뻣하게 굳어버려 그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인간 풍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는 뚱뚱해진 우주복 때문에 비좁은 에어록 입구로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즉시 지구의 관제센터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레오노프. 상태가 좋지 않다. 우주복 팽창으로 움직임이 제한됐다.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도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도였기에 그 누구도 이런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관제센터와 레오노프 사이에는 수십 분간 우주의 정적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레오노프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그러나 극도로 위험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복의 압력을 인위적으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밸브를 열어 내부 공기를 우주로 방출시켜 부풀어 오른 우주복의 부피를 줄이자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압력을 너무 많이 낮추면 체내의 질소가 끓어오르는 잠수병에 걸릴 수 있고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주복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로 헬멧 안의 습기가 차올라 시야마저 가려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우주 공간에 버려져 영원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도 아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홀로 서본 적 없는 이 깊은 우주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레오노프는 재빨리 밸브를 조작해 우주복의 압력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우주선의 해치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정말 살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는 또 한 번의 절망과 마주합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발부터 에어록으로 진입해야 했지만 부풀어 오른 우주복 때문에 자세를 잡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소는 줄어들고 헬멧 안은 그의 거친 호흡으로 나온 습기 때문에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규정을 어기고 상체부터 머리부터 거꾸로 비좁은 해치 안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치를 닫아야 하는 잠금 장치가 그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다리와 숨쉬기조차 힘든 비좁은 공간 속에서 그는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뼈가 뒤틀리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로 마침내 해치를 닫는 데 성공합니다. 잠시 후 레오노프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조종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본 선장 벨라예프는 창백하게 질린 그의 모습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했습니다. 그는 살아 돌아왔고 인류 최초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우주선 자체가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시스템 패널에는 정체불명의 경고등이 연이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선 내부 어딘가에서 치익하는 아주 미세한 바람 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 레오노프가 사투 끝에 닿았던 그 해치가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세한 틈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기체 내부의 압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할 경우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우주선은 그대로 공중에서 폭발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 설상가상으로 자동 밀폐 시스템마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엔진 점화 시점까지 놓쳐버렸고 고장난 우주선 안에서 무려 지구를 18바퀴나 더 돌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작해 궤도를 맞추고 낙하산까지 직접 펼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착륙하고 보니 그들이 떨어진 곳은 목표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벗어난 지도에도 없는 시베리아의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때는 영하 20도에 가까운 한겨울이었고 주위의 눈밭에는 굶주린 곰과 늑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밤새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레오노프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는 우주보다 지구가 더 무서웠다고. 인류 최첨단 기술의 정점에서 가장 원시적인 공포와 마주해야 했던 두 사람. 그들은 그 혹한의 오지에서 꼬박 하룻밤을 버텨냈고 착륙 이틀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구조대에 의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소련 전역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레오노프는 수십 년간 우주비행사이자 과학자로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우주 개발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철저히 과학의 길을 걸어온 그가 은퇴 이후 남긴 말들은 참으로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놀랍게도 예계 문명의 존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를 직접 걸었고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한 영웅의 증언이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말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인류가 별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한 이래 가장 용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그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그 깊고 고요한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평생을 과학에 헌신한 과학자가 예계 문명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주한 두려움의 우주는 무엇이며 당신은 어떻게 그 어둠을 헤쳐나갈 것이냐고 말입니다. STORY 역사는 단순히 책 속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 사이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엄한 무대 위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류의 위대한 도전과 한 인간의 경이로운 생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여러분께서 인류의 정신과 도전을 탐구하는 이 여정의 가치를 발견하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며 영감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지적 탐험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경이로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65년 전 세계가 냉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아래 둘로 나뉘어 있던 시절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국가 재건해온 힘을 쏟던 바로 그 시기 지구 반대편의 두거인
미국과 소련은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 넘어 우주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우주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가, 누가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가, 그 모든 최초의 타이틀은 곧 국가의 기술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충격에 빠진 미국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나사를 창설하며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소련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최초를 손에 넣기 위해 다소 무리하다고 평가받는, 그러나 세상을 놀라게 할 임무를 계획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우주 유영, 즉 우주 공간을 걷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소련인이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두 명의 용감한 우주비행사, 선장 파벨 벨라예프와 이 임무의 주인공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보스호트 2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지 약 1시간 뒤, 레오노프는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듯이 뛰었을 겁니다. 그를 우주로 이끌어줄 유일한 통로는 에어록이라 불리는 아주 작고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에어록은 우주선 내부와 외부의 엄청난 기압 차이를 조절해주는 중간 지대 같은 곳입니다. 마치 심해 잠수부가 수압에 적응하기 위해 감압실을 거치는 것과 같죠. 문제는 이 공간이 레오노프 한 사람이 들어가면 사방에 10cm의 여유 공간도 남지 않을 만큼 극도로 비좁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오노프는 조심스럽게 에어록의 내부 공기를 모두 빼내 우주와 같은 완전한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해치를 열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활한 우주 공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레오노프의 눈앞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던 지구는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푸른 구슬이 되어 그의 발 아래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어둠을 수놓은 눈부신 별들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곳은 완벽한 침묵의 세계였습니다. 레오노프는 불과 5m 길이의 얇은 생명줄 하나에 의지한 채 무려 12분 9초 동안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를 유영했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이 아래의 구분도 없는 무중력 공간에서 그의 몸은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유롭게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경이로움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레오노프는 순간 온몸을 꿰뚫는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하좌우의 감각이 사라진 공간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생명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눈앞에 밧줄이 보이는데도 그의 손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우주복이 내부의 압력 때문에 마치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이죠.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외부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복 안의 공기가 밖으로 밀어내며 옷을 팽창시킨 것입니다. 관절 부분까지 뻣뻣하게 굳어버려 그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인간 풍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는 뚱뚱해진 우주복 때문에 비좁은 에어록 입구로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즉시 지구의 관제센터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레오노프. 상태가 좋지 않다. 우주복 팽창으로 움직임이 제한됐다.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도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도였기에 그 누구도 이런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관제센터와 레오노프 사이에는 수십 분간 우주의 정적보다 더